선거란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어떤 뭐 후보가 저한테 뭐 아는 분이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오셔서 어깨 싸움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달라. 어깨 싸움이죠. 축구할 때. 뭐 그러시죠. 당연히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정작 선거에 가서는 어깨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지저분한 마타도어로만 일관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20년 동안 제가 못 봤던 이모부가 좌파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뭐 총선 과정에 뭐 우리 가족이 개입했다는 뭐 진짜 택도 안 되는 소리를 본인도 알죠. 택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치 고관여층만 보는 게 아니라 딱 고장면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선거에는. 그러다 보면 그게 먹히는 분들도 조금 있고 그 조금에 먹히는 걸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타도어는 민주정치가 시작되는 그리스 이후 늘 있어 왔어요. 그것도 정치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범하게 대응하는 것도 또 정치의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발끈한다든가 이것도 안 되죠. 아, 저 사람은 좀 감정적인데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마타도가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를 가만둔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본인의 그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아니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타도어를 대응하는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마타도어란 말이요, 원래 스페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죽이는 자, 살해자 이런 뜻인데 어떤 고유명사로 쓰이느냐면 투 있잖아요. 소싸움하는 거. 투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한 방에 죽이는 투사가 있어요. 스타인데 그 사람을 마타도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검찰 수사관 공채에 올해 합격하신 박모 선생님이십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을 보면 검찰 수사관들을 어떤 기관으로 이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에게 문자, 메일, 전화를 통해서 연락 시도해도 답변을 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한 대표께 연락드리게 됐다.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합격한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이 해체되기 때문에 법무부 내 타직렬, 보호, 교정, 출관 등으로 배치시킨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도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저희 2025년 검찰직 공채 인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 같다. 아무도 저희 25년 검찰직 공채 인원 나아가서 20대, 30대 청년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아 절망스럽다. 제가 더 정치를 잘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이런 일을 추진하는 정권이 들어서지 않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검찰 제도는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국민,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그렇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하게 될 것과 분리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를 만든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서구의 오랜 역사를 거쳐서 고안되고 발전되어 온 거거든요. 이걸 어떤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해체하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일단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 힘이 닿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다면 선거에 다시 이겨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모두를 불안전하게 하고 모두를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큰 호흡으로 담담하고 단단하게 지켜보시면서 할 일을 하시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권이라는 게 강력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뭐 기껏해야 5년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큰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교정이 되고 국가의 실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가면 이건 바로 잡아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검수완박을 막으려고 사실 당시에 뭐 윤 대통령이나 권성동 대표가 검수완박을 그냥 받아버린 상황이었어요. 제가 법무장관 할 때. 이런 식이면 난 할 수 없다 해서 제가 법무장관 이후에 어느 정도는 바로 잡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있고 사건 자체의 처리 속도가 너무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 한번 하면 이게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이 적어도 사법 시스템 면에서는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검찰 해체를 하게 되면 더더욱 나빠질 거예요. 일종의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건 큰 죄악입니다. 이게 당장 어떤 종류로까지 추진되더라도, 그리고 추진 전 단계에서 제가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최대한 막을 것이지만 그게 통과되더라도 다시 바로잡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란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위치에 따라 달리 봐서, 송곳이라는 만화를 보면 구교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서 있는 높이, 거기에 또 공기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는 입장이 달라진다고요. 그런 면이 있는 게, 제가 검사를 그만두지 꽤 됐죠. 근데 이런 사안을 볼 때 제가 또 검찰 내에 있었을 때의 생각이나 입장하고 정치를 하면서 입장이 많이 달라요. 이 문제도 저는 검찰이라든가 그 조직의 입장이 아니라 무조건 국민의 시각에서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 이익이 진짜 되는 거라면 검찰 해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거 고집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게 국민을 정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검찰에 압수수색을 2번씩이나 당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뭐 좌천 4번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됐어요. 어떤 제도가 정말 좋은 것이냐,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1. 제가 인스타 릴스랑 유튜브 쇼츠 중독인데 어떻게 해야 조금만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시험 보는데 망했어요. 이번 주에 시험 보고 계시겠네요? 한동훈 님도 릴스 보고 팬 됐어요. 저도 너구리 최애예요. 제가 너구리 얘기한 적 있었죠. 너구리 좋아하시는 모양인데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저도 밤에 잘 때 그거 계속 틀어놓고 보게 되고 그러다가 한두 시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2시고 하면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쇼츠 정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쇼츠도 보시되 긴 컨텐츠, 영화나 책 같은 거를 보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쇼츠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엑기스를 짧은 시간에 빼내는 그런 직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긴 컨텐츠, 예를 들어서 뭐 모비딕이나 프랑켄슈타인의 메리셀리의 작품 전체를 읽는다든가, 공부하란 말 안 해서 어머니가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반에 제 거는 아닌데 에어팟 한쪽이랑 체육복 바지랑 2만 원 없어져서 3명이 담임쌤한테 신고했어요. 담임쌤이 금요일까지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안 갖다 놨거든요. 어떻게 해야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때는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다들 눈 감아, 눈 감고 가져간 사람 손 들어, 안 그러면 반 전체가 기합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때 참 재밌었던 게 되게 여러 명이 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 한 애들이 손 든다고요. 그냥 뭐 약간의 무슨 뭐 허세일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요새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나오면 다 책상 위에 소지품 하면서 소지품 검사 같은 것도 했었던 건 아는데, 제가 어릴 때도 약간 열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선생님한테 강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두들겨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권이라는 건 기본인 것이고 인권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는 게 그때니까요. 3번째, 영어 단어 외워도 계속 헷갈리고 까먹어요. 영어 어렵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영어 잘할 수 있을까요? 영어 단어는 사실 남의 나라 말이잖아요. 남의 나라 말을 너무 잘하려는 기대 수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의 나라 말은 남의 나라 말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어릴 때 막 살다 하고 이러면 다르겠지만, 그리고 영어 단어 외워도 계속 헷갈리고 까먹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 언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조금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험 앞두고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들이 저도 가끔 꿈에 나와요. 옛날에 뭐 고시 공부할 때, 그리고 학력고사 볼 때 별로 저는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았다는 느낌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뭐 군대 가는 꿈 꾸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것들로 남아있으니 오늘 정 선생님, 이 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기억에 오래 남을 시기를 보내고 계신 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 월드컵 하다 보니까 축구 수비수 월드컵 이런 것도 한다고 말한 적이 잠깐 있었는데, 세계 역대 최고의 축구 중앙 수비수, 센터백 말하는 거죠. 센터백 누구라고 보냐, 그리고 김민재가 그 중에 들어간다고 보냐, 뭐 이런 걸. 일단 저는 김민재 선수는 진짜 보기 드물게 아시아권에서 탈아시아권의 대단한 센터백, 축구 수비수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센터백, 가운데 중앙 수비, CB라고 하죠. 그리고 레프트 윙백, 윙백이 있어요, 왼쪽. 그 라이트 윙백이 있죠. 뭐 약간 섞이기도 하는데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수비수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이 단단해져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대단한 선수예요. 일단 되게 빠르고 유연하고, 그리고 피지컬도 되게 크잖아요. 아시아권에서는 밀리지 않는,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실력을 갖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해요. 센터백으로서는 김민재 선수는. 그리고 세계적인 센터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축구하면은 포워드, 공격수, 뭐 미드필더 이런 쪽 위주로 잘하는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꿈나무들도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언제 이천수 선수가, 제가 선거운동할 때 이천수 선수한테 직접 들었는지 이천수 선수 유튜브를 본 건지 정확하게 좀 헷갈리는데, 그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축구를 가르치는, 그리고 아들 축구 가르치는 축구 선수들이 다 센터백을 목표로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좀 공격수나 미드필더보다는 경쟁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축구 잘하는 팀에서는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는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2000년대 초반이나 맨유 시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리오 퍼디난드,
거칠고 너무 임팩트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출전해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깔레스 뿌요리라고, 이 사람도 굉장히 월드컵에서 별로 그걸 안 했지만 세르히오 라모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현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성기가 끝나고 지금 멕시코 리그인가 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는 그냥 역대 통틀어서 가장 강한 수비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딩도 좋고 골도 많이 넣고. 김민재 선수야 뭐 지금 바이에른 뮌헨 뛰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잘하죠. 근데 뭐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시아권에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리버풀에 있는 반다이크라는 수비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일 잘하는 수비수, 저는 센터백으로는 그 사람 같아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느 순간 보면 야, 이 사람이 좀 선 넘네? 왜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김영하 소설가가 어디 가서 한 말이에요. 나이 먹으면서 친구가 좀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과거에 술 먹고 친구들 만나면서 그 시간이 아깝더라. 그때 잠을 더 자고 더 사유하고 글을 더 쓰고 책을 읽을 걸.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요. 그 말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대단한 인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줄어드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만남이 스트레스라면 그건 자연스럽게 덜 만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다가 그게 시간의 마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경조사가 생긴다 이럴 때. 뭐 그게 아니면 인연이 끝인 거죠. 특히 약간 그렇게 상처를 느끼는 관계는 좀 휴지기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는 이러니까 나랑 안 만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휴지기를 갖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래전까지 포함시킨다면 센터백만 보면요, 윙백들 말고 프란츠 베켄바워라는 선수 있잖아요. 감독이고 나중에 보면 축구 행정가로도 유명하고 되게 유명하고 멋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리베로 포지션이라는 걸 처음 사실상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의 홍명보 선수가 이제 스위퍼, 리베로 이런 거 했었잖아요. 골도 넣고. 홍명보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는 수비 선수로서 제일 핵심이 된 것 같은 아주 기념비적인 선수죠. 뭐 감독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축구 선수할 때는 대단한 선수였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약점도 있었죠. 근데 이분이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가능할 정도였었죠. 그 다음에 뭐 전설적으로 너무너무 잘생긴 이탈리아의 파울로 말디니라고 있죠. 윙백도 했었는데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는 센터백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 사람 잘했어요. 말디니. 태클도 좋았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실 때는 제가 민주당하고 싸우고 그럴 때 뭐 거침없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대인관계나 일관관계에서는 좀 상처 주는 말이라든가 좀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느니 그냥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편이긴 해요. 좀 너무 선을 넘는 태도 있잖아요. 이거 뭐 외모 비하한다든가 무슨 뭐 프라이버시거든 이런 거는 이건 아니야 라고 딱 선을 그어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정색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는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나면 좋은 분하고 많이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싫은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됩니다. 많이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싫다기보다는 저는 근데 정치인으로서 좀 좋은 점은 그렇게 막 사람이 누가 그렇게 엄청나게 싫고 이 사람은 정말 생각하기만 하면 정말 싫어. 이런 마음은 잘 없습니다. 성격이 원래 좀 그런 편이에요. 뭐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들여서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에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직업적으로 이게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게 저하고 좀 안 맞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든 간에 변해보려고 노력해요. 좋은 정치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좋은 정치하고 좋은 나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정치는 혐오 정서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게 여성 혐오든 외국인 혐오든 특정 나라 혐오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정치인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혹을 견뎌내야 좋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혐오 정치는 게다가 잘해야 0점이에요. 그만큼의 반발도 생기거든요. 어떤 중국 편중 정책이나 반미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왔었잖아요. 중국인 위주인 어떤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과하는 거라든가 부동산 취득할 때 세금 문제라든가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죠. 대출 규제를 외국인한테는 적용 안 되고 전 이런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혐오가 아니라 공동체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인 비판이에요. 그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 근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는지 보십시오. 증오 자체가 해법이다. 그건 혐오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한다라는 미래의 제시까지 가져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 나토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건 반중 정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너무 중국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서구에 주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 천안문 위로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저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게 중국 혐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다른 나라에 다 안 가거든요.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안 간 시점에서 중국군을 떠받드는 그 행사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먼저 간다? 그 밖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친중, 편중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런 더 부각시키고, 그게 이재명 정부 혼자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에 직격탄을 나와요. 안보에 직격탄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해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혐오 정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뭐 이건 혐오합니다. 혐오 정치를 혐오합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 정치적으로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한동훈은 이재명과 손잡고 윤통 밀어내고 시진핑에 충성하는 중국 좌파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단지 태극기 뜨는 광장의 구민말 주장이 아니라 나름 이런 지식인 중의 일부도 그런 주장을 한다. 법무부 장관 때부터 주장하셨던 영상 페북 등 대표님이 중국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증거 영상으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극단의 증오심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된 배신자 프레임, 그때는 얼마 안 되는 자통당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총선 때부터 시작된 극우 보수 유튜버들 배신자 선동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얘기해도 이분들은 믿지 않죠. 그리고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극우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오히려 극좌 진영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러면 그게 뭐죠? 오히려 그 진영을 바꿔서 변신한 사람들이 더 짠문 행세를 해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시진핑에 충성하는 중국 좌파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다. 그게 왜 말 같지 않냐면, 자, 그럼 지금까지 간첩법 누가 먼저 제시했어요? 간첩법은 지금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간첩 수사 가능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 아닙니까? 외국인 투표권. 그거 발의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전에 그때 여당 의원들 권영세,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발의한 법이었어요. 거기에 이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바꾸자고 한 거 누구죠? 저 아닙니까?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로 영주권 주는 거, 그거 잘라낸 거 누구죠? 저 아닙니까? 금투세 투쟁에서 승리한 거 누구죠? 저 아닙니까? 전승적 가면 안 된다고 제일 먼저 나선 거 누구였죠? 진짜 극좌 진영에 있다 넘어온 사람이 말로만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 현혹해서 돈 뜯어먹겠다, 장사하겠다, 슈퍼챗 뜯어먹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보수 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문호는 전 반대합니다. 이건 보수를 좀먹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표현이 중간 영역에 사실 잘 없어요. 중간 영역으로 가는 순간 많은 상식적인 보수 그리고 중도의 시민들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선관위 개혁 부분을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선관위 개혁을 정치인이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선관위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총선 때부터 강력하게 비판해왔어요.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는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갑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보수가 정상화되는 것을 강하게 지연시키고 대선 패배로 이루어지는 큰 이유가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와 탄핵에 대한 입장을 굉장히 어려웠고 저를 막 흔드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 지점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걸 끝까지 유지한 정치인이 거의 없을 겁니다. 보수 쪽에서.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보수의 재건과 승리의 길이에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머릿속에 들어있는 보수가 집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면 선거는 왜 합니까? 저는 그럴 단계에 지났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선거 단계에서 이런 유혹들이 좀 있었어요. 몇 분이 저를 아주 아끼는 분들이 지금 선거에 이겨야 되니까 요걸 좀 한번 고려해달라. 왜냐하면 네가 나가면 이길 것 같다. 지금 제가 나가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다시 되돌아보면. 대통령이 되면 부정선거 여부를 확실하게 수사해서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겠다, 이 말을 해달라는 분이 저한테 많이 계셨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어느 정도 안고 가자는 얘기죠. 그렇게만 되면 많은 그 반감을 가진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 너한테 몰리고, 그래서 당연히 네 정치에서 이거는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명분에 있어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막기 위해서 안에 있는 홍준표, 김문수 이런 후보들이 밖에 한덕수 총리를 마치 후보로 이제 만들어서 서로 연합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홍준표 시장도 문자로 자기가 바로 한덕수랑 연합하겠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이분도 김문수 후보는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그러니까 저와 상대하는 표는 한덕수 후보의 표와 이분들의 표를 합친 거의 표가 된
거죠. 근데 저희 참모들이나 이런 쪽에서 저도 그냥 한덕수랑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떠냐.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것이지 경선에서 후보가 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문제는 일종의 사기를 쳐서, 아니 거기에 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한덕수 후보한테 그걸 주겠어요. 나중에 보면 김문수 후보도 그거 안 했잖아요. 나중에 사기 경선이라는 얘기 들었던 것처럼 약속했지만 약속 그냥 어겨버렸죠. 그런데 거기서 저도 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저는 계엄이라는 과오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유지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하든가 그걸 안 할 거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은 반대고 탄핵도 반대다라는 생각은 계엄이 마치 무슨 주차 위반 정도의 별거 아닌 과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계엄의 옹호입니다. 저한테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 말을 좀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계엄은 제가 막은 사람이니까 그 레가시를 갖고 가면서 아사무사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저는 거절했거든요. 뭐 단기적으로 그게 저한테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표를 몇 표 더 받는 데는. 근데 그러면 한동훈의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저 위해서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뭔가 구현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동훈의 정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자폐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타인을 물어뜯고 물건을 파괴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양육비, 성인이 돼서도 평생 양육을 해야 합니다. 외에도 수리 및 배상 비용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곤 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정말 힘드시더라고요.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그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희는 이 서비스에 신청을 하였지만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조건에 한정되어 있게 선정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폐의 심각성은 소득 수준이나 가족 형태와는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증상이 심한 자폐인은 그 어떤 가정 환경에서 동일하게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현재 돌봄 서비스는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서 주말에는 가족들이 온전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많이 도와야 한다는 점에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에 대표님께 다음과 같은 적극적 확대를 간곡히 제언합니다. 선정 대상 확대. 선정 대상을 조건 관계없이 오직 증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돌봄의 시간 확대는 주중에서 넓히고, 그 말씀도 주셨어요. 복지라는 거는 이렇거든요. 필요성이 진짜 있느냐. 비용을 대는 국가적인 우선순위에서 얼만큼 들어갈 수 있냐. 고통의 크기와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린 선진국이잖아요. 서민복지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여야 해요. 저는 성장이 복지를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생각일지 모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데 성장해서 낙수 효과를 누려서 다 같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끝났어요. 보수가 계속 성장을 부르짖을 때 그 그늘을 파고들어서 지금의 정치 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복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장도 필요합니다만 성장 자체가 기업을 배불리기 위한 그게 목적이 끝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서민만이어도 안 되고 중산층 대부분 그쪽에 확대돼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저는 대단히 집중해서 투입해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알게 된 메신저 패친한 분이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2070만 유로가 있는데 기부하고 싶다, 한국에.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커미션으로 30%를 주겠다 하면서 돈을 계속 요구하고 그러셨대요. 이거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거 100%, 1000% 사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무슨 2070만 달러의 30%를 그걸로 주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메신저 차단해 버리시고요. 이분이 근데 주민등록 사변하고 연락처, 이메일, 집 주소, 카톡 아이디 다 줬다고 하는데 이거 계속 주의하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어쨌든 돈은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거, 비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바꾸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선생님께서는 남편께서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쁜 놈들이 주로 이런 분들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남편이 죽어서 남긴 재산인데 고아원 기부하고, 이 선생님은 남편께서 사별하셨으니까 이런 틈을 노리는 거잖아요.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요. 제가 계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계엄이 진짜 피해가 없었어요? 계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데 어떻게 공화주의 정치라고 민주주의 정치랍니까? 저희 매장은 홈플러스와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번 홈플 사태 직격탄을 맞았고요. 저희 고민은 이번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그 사용처가 저희 같은 대형 마트 내 입점한 매장은 제외됩니다. 저도 이거 이상하다고 봤어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런 피해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복잡해지고 이 문제가 늦게라도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처는 정부 시책이다 보니 항의를 해봐도 소용없는 상황이고요. 마트 내 입점한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못 쓰다 보니 매출 감소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가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도 오히려 떨어지죠. 계엄, 홈플 사태, 재난지원금 이걸 3준 거라고 하셨네요.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특정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국민이 더 이상 없게 해주세요. 암울한 보수의 희망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보도 기사를 보면 이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무 피해를 안 보는 영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매출이 몰려서 이분들의 매출이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건데요. 이분들은 강자입니까? 이분들은 서민 아닌가요? 이분들은 소상공인 아닌가요? 이분들 숫자도 많잖아요. 저는 이분들 지원금 사용 대상처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쓰시는 분들도 그게 편하잖아요. 성적을 이제 매기시는데 60점 미만이 너무 많네요. 원칙적으로는 F가 맞는데 학교도 비즈니스다 보니 학생들이 F가 많으면 등록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학과 평가가 점수가 낮아서 학과장이 곤란해지고 그렇다고 출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들이 점수 주는 것이 옳은가 의문감과 자괴감이 드네요. 재시험이 있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 이런 교수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도 같고 학생들이 재수가 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학부 때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하던 저희 시대는 그렇지 않는 시대여서 뭐 이런 말 하면은 또 저 아는 사람들이 너는 그때 뭐 공부 안 하고 다녔잖아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든 공부 좀 더 시키려고 고민하시는 마음이 여기 보이십니다. 교수님 같은 분한테 배우면 저는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대표님도 강의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양 강의 하나, 법학 전문대학 강의 하나, 학생들하고 꾸준히 소통도 하시고 노출도 되시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검사 평탄하게 마친 다음이었다면 교수로 인생희망을 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그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너무 한심합니다. 증오에 가까운 실망을 느끼고 민주당보다 더 싫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님의 복귀를 기다리며 책임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루하루가 국민의힘이 싫어서 견디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당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할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보수정당이 꼭 국민의힘이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국힘을 꼭 재건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토대를 갖춘 보수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됩니다. 이 당의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더 중도지향적이고 더 중산층 지향적이고 조금 더 서민을 생각하는 당으로 그리고 조금 더 공정하고 내로남불 안 하고 책임감 있는 정당 진짜 중도 보수 정당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써주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가입해 주십시오. 혹시 당원 가입하면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 갑니까? 국민의힘 당원인 게 알려지는 게 쪽팔립니다. 당신 봐서 가입은 해줄 수 있는데 그거가 걱정된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책임당원이 되주십시오. 저는 그 이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주권당원 같은 거로 바꾸려고 했어요. 책임은 정치인이 져야지 왜 당원이 집니까? 이름 이상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대안 세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키워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의 견제 세력이 필요해요. 그런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국민의힘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현직 20대 부사관입니다. 3년째 현직 공군이야. 저도 공군 출신인데 반갑습니다. 전 강릉에서 18비에서 3년 근무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까웠게 지냈던 부사관들이 많았어요. 본론부터 말하면 너무 힘듭니다. 일이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달에 기본급 180에 추가급여 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300은 GOP, 해군 해상근무, 비상대기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매체에서 나오는 군인 월급 올린다는 체감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병들의 급여를 올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부사관님들의 급여하고 거의 큰 차이가 안 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의 어떤 자긍심, 자괴감이 되게 커졌어요. 이번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제 공약을 보면 이게 직급 체계가 기본급 올리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쉽게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가외 그 액수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걸 주장했었고 이 부사관들 실제 전략 중추 같은 분이잖아요. 전쟁 나면 이분들이 싸워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S,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 별로 안 느꼈는데 대표님 국회 영상 보면서 호감 겁나 느꼈습니다. 개추드려요. 고맙습니다. 저는 양이 왔어? 우리 양이가 왔네요. 양이. 우리 양이는 불러도 잘 안 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말 했었죠? 맞아요. 개인의 문제랑 결부될 때 이 작품을 어떻게 보시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대표님께서도 너무 좋아하는 음악가, 화가, 작가가 있는데 개인의 춤은 사생활의 정도를 넘어 그 이면의 도덕적 딜레마 같은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거는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 부분이 옅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블로 피카소 같은 사람이 진짜 여성 편력이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여성 편력을 심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시대 기준으로 봐도. 근데 파블로 피카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르니카를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것 때문에 폄훼해 보지는 않죠.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 아시나요? 그 사람이 막판에 엄청 극우 활동을 하고 뭐 학생들하고 뭐 갑자기 토론 전공투 운동권들하고 통호론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이 됐어요. 1970년에는 자유대 건물을 점거를 해버렸어요. 자기들 똘마니들 데리고 막 뭐 천황제를 실질적으로 복구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자살해버렸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금각사란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미시마 유키오라는 사람이 또라이기 때문에 금각사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멋진 문장들이라든가 그 정서가 그렇게 약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이데거라는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나치당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 아이히만을 체포해 와서 했던 그 재판 방청기 같은 유명한 책을 썼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이자 작가를 아실 겁니다. 유태인이거든요. 한나 아렌트가 뭐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지만 하이데거하고 둘이 불륜 연인 관계로 뜨겁게 지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도 뭐 잘 지냈죠. 근데 뭐 하이데거라는 사람의 철학을 제가 엄청나게 잘 알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거 아니라서 글쎄 뭐 이거는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저는 작품의 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작품의 질이 후진데 뭐 이런 이상한 도덕적 추문을 했다. 그럼 두 분 볼 필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데거나 파블로 피카소나 미시마 유키오 이러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이데거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리나라 그룹 있잖아요. 김종진 씨, 그리고 돌아가신 전태관 씨. 아웃사이더라는 노래 아세요? 예, 들어보세요. 손에는 하이데거의 책이 있지. 이 가사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김종진 씨가 가진 기타가 되게 유명한 기타예요. 하이런 블럭이라고 이제 퓨전 재즈 하시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마약쟁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의 기타를 김종진 씨가 어떻게 구해서 치고 계셔요. 팬더의 62년 스트라토캐스터 오리지널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성배 같은 모델인데 원래 싱글 픽업이 3개가 들어있어요. 픽업이란 게 뭐냐면 마이크 같은 거예요, 기타에. 근데 그 하이런 블럼의 기타는 대신에 59년 깁슨 레스포 모델 이후에 쓰던 PAF 픽업이라고 해요. 그거는 험버커 픽업이라고 싱글 픽업을 2개를 겹쳐서 노이즈를 줄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픽업 자체도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기다 대신 박아 넣은 거예요. 그 기타 한번 이제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초딩 3학년 조카가 자기는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물렁한 복숭아가 더 맛나다고 자꾸 물렁한 것만 사준대요. 초딩 조카의 심각한 고민을 들어주세요. 이 조카분의 어머니는 이 자기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물복 아닌가요? 저는 딱딱한 복숭아는 솔직히 복숭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좀 맛없는 사과에 가까운 거지 복숭아가 아니죠. 물렁한 복숭아가 정말 맛있는 거죠. 초딩 3학년 조카 이분은 엄마의 사랑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